자, 이 시간에는 32쪽 중개와 중개업 가로 4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용어의 정의 중에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중개람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즉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것, 이게 바로 중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32쪽에 보면 중개와 중개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그 인문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크로스해서 지금 정리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용어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시 살펴보고 이렇게 할게요. 일단 용어 자체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우리 법에 6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첫 번째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와 관련된 파생된 내용은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32쪽 가로 4번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먼저 정리해 봅니다. 정의를 먼저 하고 내용을 종합해 봅니다. 중개업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은 세 가지를 요소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을 것, 중개계약 체결이 있을 것, 일정한 보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돈 받고 하셔야 돼요.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돈 받아야 중개업이 돼요. 근데 보수와 중개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아까 제가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알선하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꼭 돈 받고 알선해야 중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돈 안 받았어도 득실 변경 알선하면 중개는 중개입니다. 그러나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자, 이 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시다. 우리가 저 사람은 요식업을 합니다. 매매업을 합니다. 임대업을 합니다. 숙박업을 합니다. 건축업을 합니다. 이런 말 하죠. 보통 우리가 업이라는 말을 쓰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돼요. 예? 업이라는 말 쓰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불특정 다수, 일반인, 공중, 대중을 대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춰야 업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따라서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무상으로 합니다. 취미 삼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때는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할 때도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업이 되려면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 한 번 했다, 우연히 했다, 이런 건 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 중개했어요. 임대차 중개했어요. 돈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한 번 했어요. 한 번. 한 번은 업이다, 업이 아니다? 업이 아닙니다. 업이 되려면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업이라는 용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다시 올 겁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넘기십니다. 중개계약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38쪽으로 바로 갈 겁니다. 38쪽에 가서 보면 용어의 세 번째 용어 공인중개사가 나오죠. 예,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입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미국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 의한,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관한 정의는 거기 가로 1번, 2, 4, 6, 8번째 줄에 보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나오죠. 자, 이어서
40쪽으로 가서 봅니다. 40쪽에 가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공인중개사인데 앞에 개업자가 붙었습니다. 개업자가.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우리 중개업법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개업자란 말 쓰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중개업자 이런 말이 널리 쓰이니까 중개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자, 키워드는 등록에 맞춰져 있어요. 등록을 한 자.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 그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변호사업을 하는 자를 같이 지칭하죠. 변호사 또는 변리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또는 변리사. 이렇게 말하면 전문 자격증 취득한 자 and 그 업을 하는 자 이렇게 같이 표현해요.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도 일종의 전문 자격증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무슨 사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중개업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품위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자 한번 써보자. 사자 한번. 그래서 우리도 변호사처럼 공인중개사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국민자격증이어서 장롱 자격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증 가지고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개업자란 말 대신 공인중개사라고 쓰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에 무슨 말을 붙였냐면 개업자를 붙여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만 얼른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람은 공인중개사 가운데서 개업한 자를 지칭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중개업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뭐라고요?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예요. 등록을 받은 자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받은 자 그 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을 받은 자 전체를 지칭하고,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종류를 나누자면 3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가장 숫자가 많은 게 뭐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사라고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제일 많다. 굳이 정의하자면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적은 숫자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법조문에는 법인인 개공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인중개사인 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줄여서 부를 때는 중개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얘네들은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중개인이 있습니다. 부칙에 의한 개공사, 이렇게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공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과거 증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 소개영업법에 의해서 소개영업을 하시던 분,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계속 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증 없지만.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법 1차 개정 전까지는 증 없는 일반인도 조건만 갖추면 중개인 타이틀 가지고서 업을 할 수 있었다. 증은 없다. 그러나 그만둬 할 수 없다. 기득권 인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업을 합니다. 그래서 종별을 나누자면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다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 또는 중개인 다 같은 말입니다. 얘네들을 합쳐서 부를 때는 법인이 아닌 개공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또는 개인인 개공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개공사람은 뭐예요? 등록의 키워드입니다. 등록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리고 종별로는 크게 세 가지 종별이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법인은 개공사, 부칙에 의한 개공사, 이렇게 세 가지 종별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유형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43쪽으로 가서 보시면 다섯 번째 용어의 정의입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자, 중개보조원은 무슨 말을 달고 사느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을 달고 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증 아직 못단 현재 공부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중개사무소에 취직하면 법률상으로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중개보조원이라고 불러줍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개공사의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보조원은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뭐예요? 보조만 하는 자예요. 보조하는 자입니다. 얘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시다발이만 하는 자, 보조하는 자라고 합니다. 다시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개공사의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입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 가진 사람인데 소속된 공인중개사예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어요. 증이 없는 얘는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보조밖에 못해요. 그러나 얘는 사장님 바쁘시면 직접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 그대로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가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로 열고 중개법인, 즉 법인은 개공사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한다. 가로 닫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봅시다. 증 가지고서 일을 하면 전부 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줍니다. 직원, 고용인으로 근무해도 또는 뭘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으로 근무해도 부르기는 뭐라고 부른다? 소속 공인중개사. 다시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취직하시면 중개보조원 소리를 듣습니다. 자, 보조는 아닌 자로서 그렇습니다. 보조만 합니다. 뜻한 바 있어서 보조원을 접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27회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을 취득하셨어요. 그럼 그때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주죠.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 증을 따신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갈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증 따가지고 등록을 받으셨어요. 등록 신청을 해서 내 직접 중개업을 해야 되겠다. 등록 신청해서 등록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분을 등록을 받으셨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겠죠. 특히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받았으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이렇게 불러주겠죠. 자, 그런데 아직은 능력이 안 돼서 취직을 합니다. 증 가지고서 취직을 합니다. 어디로 취직하냐면 중개인 밑에 직원으로 취직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밑에 직원으로 취직합니다. 중개법인의 직원으로 취직합니다. 취직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공이라고 불러요. 증 따가지고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직하면 소공. 자, 그런데 이 양반이 뭐 하기로 했냐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되기로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여기서 우리 법에서 사원 임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여기서 사원이라는 말은 앞으로 끝까지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 사원은 회사의 사원, 대리, 과장할 때 사원 이런 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원은 한 명 합자 회사의 책임자인 무한책임사원의 줄임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법인의 사원이만 할 때 여기서 사원이라는 말은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무한책임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회사의 사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명합자 회사는 그 가장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원이 필요합니다. 그 무한 책임 사원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하세요. 또는 주식회사 임원이 됐어요. 그래도 부르기는 뭐라고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다시요. 소공이라면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가로 열고 중개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그자도 소공이 아니다. 이다. 자, 그런데 증은 땄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냥 장롱에 묵혀놓고 있다. 그러면 단지 공인중개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자,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계획공사는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이 용어의 정 6가지는 꼭 외우셔야 되고, 그러면 이 용어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앞으로 가서 보충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32쪽으로 다시 갑니다. 32쪽 가로 4번 중개와 중개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중개와 중개업을 비교해서 쭉 써놨네요. 중개는 일반인도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제가 우연히 아는 사람 친구하고 친구 사이에 방을 구하는데 제가 중개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다만 업으로 하려면 등록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등록을 받고 중개를 하셔야 돼요. 근데 등록도 안 받고서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때는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말 듣습니다. 제가 슈퍼마켓 하는 김씨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합니다. 근데 가끔 외지 사람이 우리 슈퍼 와가지고 방을 구합니다. 제가 어쩌다 한번 중개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등록도 안 받고 전세 임대차 중개를 반복해서 하면 그때는 업이 되는 거고, 따라서 등록 안 받고 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중개와 중개업. 그러면 그 밑에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판례가 있는데, 먼저 중개와 중개업의 구별 기준 첫 번째 판례를 봅시다. 첫 번째 판례를 봅시다. 업이라는 말을, 아까 업이라는 말 쓰려면 영릴 목적으로 하셔야 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셔야 되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1번 판례 한번 보니까 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런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연히 했다.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연은 업이 아니에요. 업이 되려면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면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걸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업으로 한 여부는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유무와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태양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인데 양태, 양상, 모습, 모양 이런 뜻이에요.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판단해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니, 저 양반이 몇 번 중개를 했어. 과연 중개업인가? 저 양반이 몇 번 매매를 했어. 저 매매업을 했는가? 저 양반이 몇 번 임대를 했어. 그게 임대업인가? 저 양반이 몇 번 단독주택을 지었어. 이게 건설업인가? 예? 몇 번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어. 이게 요식업인가? 이 업에 대한 판단해야 됩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는 획일적인 기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번까지 하면 업이고 몇 번 이하는 업이 아니다. 이런 획일적 기준 없죠. 결국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계속성, 반복성,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 통념에 따라. 자,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시험에 제가 보기 한 5번, 7번은 나온 것 같아요. 맨날 나왔습니다. 우연한 게 단 한 번 건물 전세 중개하고 돈 받았어요. 돈 받았습니다만 우연히 단 한 번. 우연히 단 한 번은 업이다, 업이 아니다? 업이 아닙니다. 업이 아닙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판례 보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으로서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해당 매매 당사자 체결한 중개보수증약정은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조금 생뚱맞는데 봅시다. 의보업만 갖추면 중개업입니다. 그런데요, 등록을 받고 할 수도 있지만 등록을 안 받고 할 수도 있어요. 등록을 안 받고 했어도 의보업을 갖추면 중개업입니다. 다만 등록을 안 받았으니까 그때는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겠죠. 등록 없이, 등록은 따로 안 받고 중개업을 했다.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제가요, 슈퍼마켓 하는 김씨인데요. 제가 임대차 중개하고 돈 받았어요. 네? 또 전세 중개하고 돈 받으셨어요. 그럼 저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요. 계속해서 계속성 반복성 했다면 저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네? 무등록업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나는 비록 처벌이 되지만 나의 중개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거래계약은 유효입니다. 근데 내가 처벌이 돼도 계약은 유효고, 그러므로 보수도 만약에 보수지급 약정도 유효라고 한다면 무등록업자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내가 무등록 중개인데 예를 들어 벌금 300만 원 받았는데 보수는 7천만 원 받았다. 네? 예를 들어 그러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무등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등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 물 뿐만 아니라 보수를 못 받게 해야 되겠다. 따라서 무등록업자와 체결한 보수지급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자, 따라서 돈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판례는 무등록업자와 체결한 보수지급약정은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안 줘도 됩니다. 자, 이어서 4번 판례는 이제 조금 더 내용이 다른데 한번 봅시다.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거래 행위를 중개했습니다.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중개보수지급약정이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원칙에 따라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땅을 가지고 있어요. B라고 하는 사람은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A가 땅을 안 판대요. 자, 그런데 우연히 B하고 갑이 친구예요.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얘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임자가 안 판다고 합니다. 땅 임자 이름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양반이 갑이라고 하는 양반이 개업공인중개사, 즉 중개업자는 아닌데 우연히 A하고 B하고 땅 사는 걸 중개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돈도 받을 수 있어요.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고맙다고요, 1,000만 원을 준대요. 그런데 법정된 중개보수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지금 약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무등록업자의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했죠. 만약에 얘가 무등록업자였다면 이 1,000만 원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쩌다 한번 중개했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친구 사이에 중개했어요. 따라서 얘는 무등록업자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할 수는 있어요. 자, 이때 주고받기로 한, 고맙다고 주고받기로 한 약정이 법정된 중개보수보다 지금 많습니다. 첫째, 얘는 무등록업자가 아니니까 이 보수적 약정은 유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식 업자도 아니므로 법정 보수보다 많게 받기로 한 약정 자체도 여전히 유효입니다. 다시요. 만약에 정식 등록받은 업자라면 보수가 300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정했으면 그 넘는 700만 원 부분은 무효예요. 다시, 얘가 업자라면 원래 법정 보수가 300이다. 근데 1,000만 원 받기로 했다.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데 무등록업자라면 아예 무효예요. 아예 안 줘도 돼요. 근데 이 경우 갑은 정식 업자도 아니고 무등록업자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중개했을 뿐이에요. 자, 따라서 무등록업자가 아니니까 약정 자체가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입니다. 또 정식업자가 아니니까 초과 부분 약정도 유효라고요. 따라서 1,000만 원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게 형평의 원칙에 부당하게 위배되면 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다. 다시 정리합시다. 다시,
정식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런데 법정된 보수보다 많이 받기로 약정을 했다. 그렇다면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약정은 무효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무등록업자라면 아예 무효, 아예 무효. 예? 아예 무효입니다.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정식업자도 아니고 무등록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우연히 중개를 했다. 이때는 그 약정한 보수 다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하게 많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다 나왔던 판례들이니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4쪽에 가서 보시면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34쪽에 가서 보시면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중개대상물이라는 말은 낯설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 공부할 때 중개라 하면 우리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알선한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3조에서 정한 아까 그 5가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5가지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알선하면 중개라고 해요. 그런데 그 5가지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금전,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알선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 용어의 정의에 의한 중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 따른 중개가 되려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알선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법 3조에서는 개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부동산을 5개 정해놨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고요? 1. 토지. 그렇습니다.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세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가서 보니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임목, 하나는 광업재단, 하나는 공장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5가지를 법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이다. 그래서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이다. 법정 중개대상물.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3. 임목. 4.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5가지. 앞으로 줄여서 말할 때는 앞글자를 따서 토, 건, 입광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효율적입니다. 할 때마다 이게 다 리바이벌 하기는 부담스러워요. 앞으로 줄여서 말할 때는 토, 건, 입, 광, 공이라고 하겠습니다. 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5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판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판례 보면 판례가 인정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잠깐 살펴볼까요?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습니다. 토, 건, 입, 광, 공이라고 5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중개대상물이죠.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이때 토지에서 생각해 보면 24번지 토지가 있어요. 그 100평입니다. 그중에 제가 30평만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1필 토지 중에서 일부만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1필 토지 전부 아니어도 됩니다. 일부여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하거나 임대차가 가능하거든요. 1필 토지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건물입니다. 건물은 참고로 2가지 종류 건물이 있다고 해요. 우리 단독주택 같은 건물을 일반 건물이라고 하고요. 아파트 같은 걸 우리가 보통 집합건물 이렇게 부릅니다. 아파트 한번 볼까요? 101동. 거기 보면 집이 여러 채가 있죠.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적이에요. 예?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거래 목적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을 구분 건물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와 같은 구분 건물이 뭉쳐져 있는 건물이 집합 건물이에요. 대표적인 애가 아파트 같은 거죠. 자, 이때 집합 건물도 일반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시장에서 얼마든지 거래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의 방 한 칸도 아파트 방 한 칸도 전세나 임대차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동네 업자들이 중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건물의 일부분도 중개할 수 있어요. 거래가 가능해요.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조문에서는 건축물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다른 멘트가 없죠.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앞에 말을 붙여도 돼요. 꼭 등기된 건물은 아니어도 돼요. 비등기 건물도 거래 가능해요. 중개할 수 있어요. 무허가 건물도 거래 가능해요. 중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판례에서 말하는 건물의 범위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도 중개 대상물인 건물로 봅니다. 건물의 범위를 좁게 본다, 넓게 본다, 넓게 봐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도 중개 대상물인 건물로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제가 청약 예금에 가입했다. 1순위가 됐다. 청약 신청을 했다. 당첨이 됐다. 분양계약 체결했다. 현대아파트 304동 1001호. 그리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2번 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지방 발령 받았다. 입주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이거는 다름 아닌 건물의 매매 중개나 마찬가지다. 우리 시장에서 개공사들이 얼마든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중개하잖아요. 그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이에요.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그 본질이 뭐다?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매 중개는 건물의 매매 중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2번 판례는 보니까 명인 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으면 토지하고는 별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봅시다.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있고 그리고 임목과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이네요. 임목과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봅시다. 사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개대상물로 삼는 경우는 많지 않죠. 임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개공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얘네들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한다더라. 여기까지만 알면 되지. 예? 임목에 관한 법률 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서부터 딥다 드립할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한다더라. 일단 이렇게만 개념을 잡아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토지정착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지정착물은 말 그대로 뭐예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물건이죠. 토지에 붙어있는 물건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대충 붙어 있어야 될까요? 확 붙어 있어야 될까요? 확. 그래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쉽게 분리 자체가 안 돼. 확 붙어 있어요. 그 땅에 붙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그리고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것이 거래상의 성질로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토지 정착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건물이 있겠죠. 근데 건물은 지금 따로 독립한 중개대상물로 뺐어요. 그러면 건물 이외의 여러 가지 토지 정착물이 있을 겁니다. 담장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교량, 또는 뭐 축대, 도로의 포장, 우물, 뭐 수목 등 여러 가지 정착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얘네들은요, 땅에 붙어 있는 정도가 너무 강하게 붙어 있어요. 땅의 부합 정도가 너무 강해요. 떼기가 어려워요.
되려면 매우 힘들거나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부합의 정도가 강한 것들은 토지하고 분리하여 이 자체만 독립한 중개대상물로 삼기 어려워요. 네? 토지 그 자체, 토지 구성 부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토지 정착물 중에 부합의 정도가 강한 이것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독립한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한 거래 목적물로 삼을 수 없다. 땅은 팔았지만 담장만 안 팔았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착의 정도가 반대로 약한 것은 또 정착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용이한 기계기구나 임시로 심어놓은 가식의 수목입니다. 정착의 정도가 약하다고요. 또는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쉽게 분리해체 이동이 가능합니다. 세차장 구조물 볼트너트 풀고 분리해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얘네들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동산이다 그 말입니다. 민법에서 부동산을 공부할 때 부동산이라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거든요. 정착물이 아니다. 그 말은 결국 동산이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착물 중에서 예외적으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또는 미분리 과실이나 또는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땅하고 별개의 독립성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시험에 나온 것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나머지 두 가지는 견해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땅하고 별개의 독립성이 인정이 되고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얘네들은 미분리 과실이나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췄어도 독립성은 인정되지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못 된다는 쪽이 현재 다수설입니다. 그렇다면 명인방법이라는 게 뭔가 땅에 붙어있는 물건인데요. 땅의 소유권과는 분리해서 거래하고자 할 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때 쓰는 공시방법이 명인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땅에 붙어있는데 땅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거래하고자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산 24번 이 토지가 있습니다. 땅임자 A씨입니다. 여기에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무슨 나무가 자라고 있나요? 소나무, 금강송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나무입니다. 조경업체 B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A하고 나무만 내게 파세요 그럽니다. 나무만 파세요. 내가 이 나무를 사가지고 아파트 조경용 수목으로 쓸랍니다. 또는 한옥 지은데 부자재로 쓸랍니다. 아파트만 나무만 판답니다. 나무만 얼마든지 못 판다 팔 수 있다. 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땅은 여전히 누구 거지만 나무는 누구 거예요? B 거예요. 나무는 B 겁니다. 자, 그런데 나무를 채굴 채취하려면 법적 일정한 산림청장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땅이 A 땅이니까 실은 나무는 B에게 팔았으니까 나무는 B 거지만 사람들은 땅이 A 거니까 이 나무도 여전히 A 거라고 인식할 겁니다. 그러겠죠? 자,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A 나무니까 막 캐서 막 가져가 버리고 이럴 수 있어요. 실은 누구 건데 B 건데 따라서 B는 이 나무가 내 나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나무라고 하는 것을 공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나무도 등기받을 수가 있거든요. 등기된 나무를 인목이라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내 나무여도 내 것이라고 공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현장에다가 내 나무라는 걸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명인방법의 명자가 밝을 명자를 씁니다. 인식하다 할 때 인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수목 집단의 소유가 누구에게 속한가를 명백하게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일체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무 껍질을 깎아내고 거기에다가 페인트로 내 이름을 씁니다. 또는 경계를 따라서 새끼줄을 치고 철조망을 치고 노끈을 치고 소유자 성명을 표시하는 폐찰이나 목차를 박아놓거나 걸어놓습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일체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흔치는 않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춰놨으면은요, 땅이 딴 사람 씨에게 넘어갔어도 여전히 B는 명인 방법을 갖춘 사람 C에 대해서도 나무는 내 거라고 주장을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춰놓으면 땅하고 별개 독립부동산이에요. 거래 목적물을 삼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갖춰놓지 않으면 부합물인 수목은 당연히 C에게 함께 소유권 이전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죠? 농작물을 또 미분리 과실을 밭대기로 팔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제가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올 김장철에 대비해서 무배추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때 무배추 확보할 때 저 산지인 저쪽 뭐 해남이나 아니면 저쪽 강릉 이쪽에 가서 밭대기로 무배추를 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땅 그 사람 거지만 배추는 내 거라니까요. 이때 가서 보면 배추밭에 팻말이, 인삼밭에 팻말이, 담배밭에 목차리나 팻말이 붙여 있는 거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 나무는 담배는 이 인삼은 KTNG와 계약재배에 의해서 농협과 계약재배에서 자라고 있는 농업 소유 담배입니다. 인삼입니다. 손대지 말아주세요 주인백. 이게 대표적인 뭐가 된다? 명인 방법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명인 방법을 갖췄어도 얘는 부동산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어서 독립한 중개 대상물로 봅니다만 명인 방법을 갖췄어도 미분리 과실한 농작물은 부동산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그 판례 안에 있는 2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그 밑에 보니까 어떤 물건이 중개 대상물이 됐는지 여부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뭐예요? 사적 거래 목적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서서 득실 변경 알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요소가 먼저 합시다. 두 번째 요소는 법령상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즉 다시요.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5가지 들어가야 돼요. 토, 건, 입, 광, 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5가지에 속하지 않은 자동차, 자전거 또는 풀어서 동산, 컴퓨터, 공작기계, 항만재단, 업재단 선택되지 아니한 것들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첫째로 올라갑니다. 비록 토, 건, 입, 광, 공에 속합니다. 5가지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도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아니, 중개는 말입니다. 득실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거예요. 근데 득실 변경 자체가 안 돼요. 그럼 거래를 못하고 그럼 중개한다 그런 말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속성상 거래가 불가능한 공유재산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죠. 청와대를 팔아버렸다. 서울시청을 팔아먹어버렸다. 낙동강을 팔아버렸다. 경부고속도로를 팔아버렸다. 남대문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동해바다를 팔아먹었습니다. 이런 말은 못 들어보셨죠? 국가목적 수행을 위해서 사건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 국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거래 불가능. 거래를 못해요. 그러니 중개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죠.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거래가 불가능한 국유재산, 미책으로 광물, 주인이 없는 무주부동산, 국유인 하천, 바다나 바닷가 이런 것들은 거래 불가능,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어요.
맨 밑에는 개념적 이야기니까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35쪽에 가서 보면 가로 6번 중개대상 권리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만 정리합니다. 아까 제가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부동산상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중개를 통해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가 있어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가 있어요. 이런 권리가 중개대상 권리입니다. 반대로 중개인을 제공해서도 득실 변경을 성격상 꾀할 수 없거나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대상 권리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것. 첫째,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 권리일 것. 두 번째,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일 것.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소유권은요, 매매 중개할 수 있잖아요. 교환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대상 권리가 됩니다. 또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알선 많이 하죠. 임대차를 통해서는 임차권이라는 권리 득실 변경 가져오죠. 소유권, 임차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돼요. 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부동산에 성립하고 득실 변경이 가능하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됩니다.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환매권,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권리를 나중에 민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이런 권리들이 중개대상 권리입니다.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서서 매매중개, 교환중개, 임대차중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환매계약, 가등기 담보계약 체결 알선할 수 있다. 그런 권리들이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충 설명 그리고 중개대상물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요.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갑시다. 너무 무겁게 가지 마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35쪽 두 번째 중개계약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칼같이 외우시고 중개대상물 5가지 그리고 판례가 인정하는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